인도의 한 조선소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와 함께 일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5년간 배를 설계해온 베테랑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 엔지니어는 5년 전 자신이 설계한 배가 침몰해서 3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형 선박 설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작은 배들만 만들어 왔죠. 그런데 인도 정부가 갑자기 한국과 손잡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선소 임원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인도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엔지니어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파헤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 남부 케랄라 주 코친에서 조선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아르준 샤르마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코친 조선소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조선소에서 일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용접공이었고 저는 꼭 설계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어머니가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공과대학에 보내주셨죠. 대학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조선공학과 해양공학 분야에서는 항상 1등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국의 조선소들과 거대한 배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1등 국가잖아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배들은 정말 예술품 같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수준의 배를 설계해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졸업 후 바로 코친 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국영 조선소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났어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선배들에게 온갖 질문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법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동료들도 어려운 설계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자주 물어봤고 상사들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저를 참여시켜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5년 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계한 3,000톤급 화물선이 침몰한 거예요. 그것도 처녀 항해를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말이죠. 3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실수한 설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조사 결과 설계상의 문제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선체 구조 설계에서 하중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형 선박 설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은 어선이나 연안 화물선 같은 소형 선박들만 설계하고 있어요. 동료들은 제가 너무 위축되었다고 걱정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아주 단조롭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아직도 한국 드라마는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조선 기술을 직접 보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의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니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비서가 와서 이사회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면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 보는 외국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사회 의장인 라마찬드란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에서 온 김현우 기술자였어요. HD 현대에서 파견된 수석 엔지니어라고 하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현우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키가 꽤 크고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첫인상이 정말 친근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간단한 힌디어나 타밀어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게 신기했어요. 라마찬드란 의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 안보 비전 2047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한다는 거였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만 DWT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더군요. 인도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큰 게 8,000톤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 2배가 넘는 배를 만들자고 하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프로젝트의 인도 측 책임 엔지니어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라마찬드란 의장님은 제가 우리 조선소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설계자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난 5년간 대형 선박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김현우 씨가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니 아르준 씨의 실력은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현우 씨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인도 조선업계를 조사하면서 제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10년 전에 제가 설계한 5,000톤급 유조선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설계한 배가 한국에서까지 인정받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김현우 씨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셨나 봐요. 괜찮다고 함께 천천히 해나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과 인도의 전통 조선 기법을 결합하면 정말 멋진 배가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한국의 조선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다니요. 하지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컸어요. 다음 날부터 김현우 씨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한국의 설계 프로그램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현우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특히 인도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카레를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나 봐요. 심지어 매운 카레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동료들이 이 프로젝트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이사회 임원 중 한 분인 비크람 굽타 씨가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인도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면서요. 비크람 굽타 이사는 정말 골치 아픈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베테랑 임원으로 우리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극도로 보수적이고 외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 후 비크람 이사가 주도하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프로젝트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뻔해 보였어요. 회의실에는 이사진들과 주요 엔지니어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현우 씨도 함께 자리했고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비크람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는 수천 년 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온 민족이라고 우리만의 조선 기술이 있는데 왜 굳이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리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정된 아르준 샤르마에게는 치명적인 과거가 있다면서 5년 전 설계 실수로 선박이 침몰하고 사람이 죽은 사고를 언급한 거예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비크람 이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인도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느냐고, 만약 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비크람 이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제 설계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마찬드란 의장님이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아르준은 그 사고 이후로 더욱 신중해졌고, 지난 5년간 설계한 소형 선박들은 모두 완벽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크람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형 선박과 대형 선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특히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은 인도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김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도 아르준 씨의 과거 이력을 충분히 검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의 최적 파트너라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크람 이사가 냉소적으로 웃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 엔지니어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몇몇 이사들이 비크람 이사 편을 들기 시작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김현우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위축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사고 내는 거 아니야? 왜 하필 아르준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도 될까요? 혹시 또 실수해서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5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출근해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비크람 이사가 밤새 다른 임원들을 설득한 모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현우 씨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비크람 이사의 공세는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던 5명의 엔지니어 중 3명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인사 발령이었지만 실제로는 비크람 이사가 뒤에서 조종한 게 분명했습니다. 남은 건 저와 후배 프리아, 그리고 신입사원 1명뿐이었어요. 프리아 네어는 저보다 5살 어린 후배로 해양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똑똑한 엔지니어였어요.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조용한 성격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는 고마운 동료였어요. 더 놀라운 건 프리아가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현우 씨와 처음 만났을 때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김현우 씨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팀은 사실상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을 설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어요. 김현우 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인도 측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설계 작업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의 첨단 설계 프로그램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도 시스템 간의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김현우 씨가 가져온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어요. 3차원으로 선체를 시뮬레이션하고 파도와 바람의 영향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을 해도 해결되지 않더군요.
프리아도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김현우 씨는 한국 본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차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도의 특수한 조선 환경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려웠고요.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자 조선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외국 기술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비크람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임시보고회를 소집해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한 자리였죠. 보고회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5년간 겪었던 악몽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고회에 참석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출근해서 김현우 씨를 만났는데 그분도 밤새 고민하신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더군요. 오늘 보고회에서 솔직하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보자고 하셨어요. 프리아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밤새 새로운 해결 방안을 연구했다면서 작은 공책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힌디어가 뒤섞인 그 메모들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봐요. 5년 전처럼 또 실패하고 이번에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까지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보고회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번이 끝일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보고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비크람 이사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니 정말 치밀하게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파헤쳐놨더군요. 먼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어요. 당초 계획했던 팀원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호환성 문제도 상세하게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과 장비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자료를 제시했거든요. 이사회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앞에 서서 보고를 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5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황 발작이었어요.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끔찍한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김현우 씨가 빨리 눈치채고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한참 동안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김현우 씨가 물을 가져다 주면서 천천히 숨을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보고회는 결국 제가 빠진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우 씨와 프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그날 이후로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간단한 계산도 자꾸 틀렸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장애라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5년 전 그 사고 현장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침몰하는 배,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한 3명의 시신들. 특히 그중 한 명이었던 젊은 선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 설계 실수 때문에 태어날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모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실패만 반복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현우 씨가 매일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프로젝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대신 한국 문화나 음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김현우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신라면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프리아도 계속 격려해줬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우 씨와 더 원활하게 소통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정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참여하면 김현우 씨와 프리아에게만 피해를 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서 김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다른 사람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우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밤도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인도양의 파도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바다를 보면 가슴이 설렜는데 이제는 두려움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김현우 씨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코친 근처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한국식 바비큐를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의외였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계셨는지 신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프리아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프리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김현우 씨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엔지니어들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현우 씨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자신이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용접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 자책하며 힘들어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선배가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실패는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현우 씨는 제가 5년 전 사고 이후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더 신중해졌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으며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현우 씨가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시더군요. 사고를 겪지 않은 엔지니어보다 오히려 더 믿을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아르준 씨를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프리아가 합류했어요. 김현우 씨가 미리 연락해서 부른 거였습니다. 프리아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김현우 선생님이라고 인사하더군요.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김현우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프리아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프리아가 저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밀함과 열정이 인상적이에요라고 말하니까 김현우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프리아는 제게도 용기를 주었어요. 아르준 오빠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다고 한국 기술과 인도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프리아가 지난 며칠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호환성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는데 한국 프로그램과 인도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중간에 브릿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김현우 씨가 프리아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시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3명이 함께 김현우 씨의 숙소에서 밤샘 작업을 했어요. 김현우 씨 숙소는 코친 시내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벽에 태극기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신기한 건 김현우 씨가 인도 음식을 정말 잘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카레는 물론이고 짜파티까지 능숙하게 만드시더군요. 언제 배우셨냐고 물어봤더니 인도에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업을 하면서 김현우 씨가 한국의 조선업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일본과 유럽에서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기술력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프리아의 브릿지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새벽 3시경에 드디어 첫 번째 성공적인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 완벽한 3차원 선체 모델이 나타났을 때 우리 3명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김현우 씨가 한국어로 대박! 이라고 외치시더니 프리아도 따라서 대박! 이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말했는데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김현우 씨와 프리아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니까 가능해졌거든요. 정말 고마운 동료들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프로젝트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비크람 이사는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특수 소재들의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다면서 이사회에 비용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실제로 일부 소재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력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현재 팀 구성으로는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람을 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 프로젝트들이 지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안전 문제였어요. 비크람 이사가 조선소 안전 담당자들을 설득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구한 거예요. 모든 설계안이 인도 해양안전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의 설계 기준과 인도의 안전 규정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서 서류 작업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김현우 씨가 한국 본사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인도의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매일 화상회의를 해도 진전이 느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제 개인적인 문제도 더 복잡해졌어요. 5년 전 사고 유가족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제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선원의 부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5살 된 아들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잘하고 있다면서 제가 어떻게 또 다른 큰 배를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 울면서 항의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제 꿈만 쫓는 게 옳은 일일까요? 혹시 또 실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김현우 씨와 프리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김현우 씨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설계를 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프리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5년 전 사고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는 며칠 동안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설계 도면, 건조 기록, 사고 조사 보고서까지 모든 걸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현우 씨의 전문성이 빛났어요. 한국의 최신 해석 기법을 사용해서 당시 설계안을 재분석해보니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선체 용접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 설계대로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약한 부분에서 파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김현우 씨가 한국의 조선 전문가들과 상의해 본 결과 설계 문제가 아니라 건조 과정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특히 용접 품질이나 사용된 강제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당시 건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회사에 있었고 특히 비크람 이사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건조 과정의 문제였다면 비크람 이사가 저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괜한 의혹만 제기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현우 씨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현우 씨가 한국 본사의 금속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5년 전 사고, 선박의 잔해 분석 자료를 재검토했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인도 측에서만 조사했지만 한국의 최신 분석 기법을 적용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선체 파손 부위의 금속 조직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상적인 용접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용접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낮았거나 용접봉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사용된 강제의 성분 분석 결과였어요. 설계 명세서에 명시된 고급 강제가 아니라 훨씬 저급한 강제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건 명백한 자재 교체였습니다. 김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자재 교체는 보통 비용 절감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건조 총괄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바로 비크람 이사였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비크람 이사가 왜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지, 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재현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비크람 이사는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임원이었어요. 김현우 씨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급하게 공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확실한 증거와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프리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어요. 프리아는 정말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고 했어요. 아르준 오빠가 5년 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게 너무 분하다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비크람 이사는 정말 영리하고 교활한 사람이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비크람 이사가 갑자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거예요. 김현우 씨의 인도 체류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한국 측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김현우 씨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을 눈치챈 거였을 수도 있어요. 김현우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한국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김현우 씨가 떠나면 저희가 혼자서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익혔지만 비크람 이사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김현우 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만약 자신이 떠나게 되더라도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자료들을 복사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김현우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한국 본사에서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로 비리가 확인되면 인도 정부에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우 씨가 제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르준 씨는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정말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비크람 이사 같은 거대한 적과 맞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현우 씨 없이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김현우 씨가 떠난 지 사흘 후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크람 이사가 프로젝트 완전 중단을 위한 최후의 수를 던진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5년 전 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과 현재 프로젝트에서의 직무 유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프리아도 함께 징계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외국인과 기밀 자료를 공유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니 대부분이 비크람 이사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5년 전 사고 유가족들도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제가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고 책임자가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 담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관계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여론은 점점 저에게 불리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또 문제가 생겼네. 처음부터 무리였어 같은 말들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는 거였죠. 아버지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꿈꿔왔던 프로젝트, 새로 얻은 친구들, 그리고 다시 찾으려던 자신감까지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김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기가 미안했거든요. 게다가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프리아만이 여전히 제 편에 서 있었어요.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꺾여 있었어요. 다음 날 징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어요. 비크람 이사가 직접 고발인으로 참석해서 저의 과거 과오와 현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현우 씨와 함께 진행했던 재분석 작업을 문제 삼았어요. 회사의 공식적인 결론을 뒤엎으려는 시도라면서 조직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 김현우 씨와 함께 한 모든 일들이 회사의 정식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찾으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일주일간의 조사 기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위원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보니 알 수 있었거든요. 아마 정직이나 해고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프리아와 함께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김현우 씨와 함께 만든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프리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김현우 씨가 남긴 증거들을 잘 활용하면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데 현실의 저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김현우 씨에게서 온 국제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흥분되어 있더군요. 김현우 씨가 한국에 돌아가서 HD 현대본사의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전문 조사팀을 구성해서 5년 전 사고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도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양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거예요. 김현우 씨는 며칠 안에 더 큰 조사팀과 함께 다시 인도로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금속공학 전문가, 해양사고 조사관, 그리고 법무팀까지 포함된 대규모 팀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측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양국 관계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과거 사고가 정말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분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거든요. 프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 정말 기뻐했어요. 역시 김현우 선생님을 믿었다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크람 이사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갑자기 강경한 자세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바뀌더군요. 혹시 타협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식으로 접근해 왔어요. 비크람 이사가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정말 의외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이라도 서로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징계 절차도 취하하고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할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5년 동안 억울하게 고생한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크람 이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추진하면 저뿐만 아니라 프리아도 심지어 김현우 씨도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정면으로 맞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조사팀이 도착했어요. 김현우 씨와 함께 온 전문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금속공학 박사인 이선영 교수님이 5년 전 선박 잔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주도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선체에 사용된 강제의 성분 분석 결과 설계 명세서와 완전히 다른 저급 강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용접 부분의 분석 결과였어요. 정상적인 용접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구간은 임시방편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선영 교수님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이 정도의 부실 시공이라면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도 정부 조사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해양사고조사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국팀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건조 과정의 중대한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조선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5년 동안 저를 사고 책임자로 여겨왔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선원의 부인이 직접 찾아와서 그동안 제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진실을 몰랐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제 모든 화살이 비크람 이사에게 향했어요. 당시 건조 총괄 책임자로서 부실 시공을 묵인하거나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마침내 5년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비크람 이사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조사팀을 상대로 역공을 시작했어요. 비크람 이사는 한국 조사팀의 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외국인들이 인도의 조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한국 회사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조작한 일이라는 음모론까지 펼쳤어요.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어요. 5년 전 그 프로젝트에서 현장 감독을 맡았던 라메시 씨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조선소에 나타나서 중요한 증언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라메시 씨는 당시 비크람 이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지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라메시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비크람 이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고급 강제를 저급품으로 교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용접 작업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실하게 처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당시 라메시 씨가 이런 부실 시공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비크람 이사가 무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라메시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도 제시했어요. 당시 비크람 이사가 자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뒀던 자료였어요. 이 폭로가 나오자 비크람 이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조선소 이사회에서도 즉시 비크람 이사의 모든 직책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비크람 이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모든 것이 라메시 씨의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라메시 씨가 한국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위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어요. 인도 정부 수사기관에서 비크람 이사의 개인 계좌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수상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수사 결과 비크람 이사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재비 빼돌리기와 부실 시공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겨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자재들을 저급품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연달아 밝혀지자 언론과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비크람 이사를 옹호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선배들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현우 씨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워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부패 사건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만약 프로젝트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또 다른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였죠. 프리아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르준 오빠의 억울함이 풀렸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인도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게 사과했어요. 해양부 장관이 직접 조선소를 방문해서 그동안의 억울함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것 같았어요. 5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거든요. 비크람 이사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수사기관에 넘겨진 후 조선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기술 담당 이사는 정말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지지했고 무엇보다 저를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해 주셨습니다. 김현우 씨도 다시 인도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권한과 지원을 받고 온 거였습니다. HD 현대본사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인도 진출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최고의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팀 구성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인도 측에서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자원해서 합류했습니다. 그동안 비크람 이사 때문에 참여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프리아도 이제는 공식적인 부책임자로 임명되어서 더욱 당당해졌어요. 기술적인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최신 설계 장비들이 도착했고 현지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우 씨가 주도하는 교육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 철학과 안전 문화까지 함께 전수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로 디펙트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결함이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한국의 품질. 철학을 배우면서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프리아의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었어요. 이제는 김현우 씨와 전문적인 기술 용어까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현우 씨도 프리아의 실력에 감탄하시면서 나중에 한국 본사 연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설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호환성 문제 없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었습니다. 프리아가 개발한 브릿지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과 인도의 기술이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도의 전통적인 조선 기법이 만나서 정말 독특하고 혁신적인 설계가 나왔습니다. 2만 톤급 컨테이너선 설계는 정말 도전적인 작업이었어요. 인도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김현우 씨의 도움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갔습니다. 먼저 선체 구조 설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고강도 강제 기술과 인도의 유연한 설계. 철학을 결합해서 기존보다 20% 가벼우면서도 더 강한 선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추진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엔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이었어요. 화물 적재 시스템에서는 인도의 독특한 화물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설계를 적용했어요. 김현우 씨가 인도의 수출입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화된 설계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안전 시스템은 한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중 선체 구조, 첨단 화재 예방 시스템, 비상 대피 시설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석 달의 집중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최종 설계안이 완성되었어요. 총 1,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검증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인도 해양안전청의 예비 승인도 받았어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정부 고위층과 조선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으면 즉시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긴장되었어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김현우 씨와 프리아가 계속 격려해줬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정부 고위층과 조선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인도 해양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여러 조선소 대표들까지 총 5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시뮬레이션 동영상, 그리고 실물 모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HD 현대본사에서도 이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프리아는 한국어로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어 통역을 맡기로 했거든요.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한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해양부 장관님이 개회사를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인도의 조선업 발전과 양국 관계 강화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어요. 프로젝트 개요와 기대 효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도전입니다. 제가 5년 전 사고 이후 겪었던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완벽한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우 씨가 한국 측 기술 지원에 대해 발표하셨어요. 유창한 영어와 간간이 섞인 힌디어로 정말 인상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김현우 씨는 HD 현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인도와 공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양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인도 엔지니어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프리아의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소개하셨어요. 프리아가 나서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기술을 사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며 정말 행복합니다. 프리아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는 모습에 모든 분들이 감탄하셨어요. 이제 핵심 부분인 기술적 세부사항 발표 차례였어요. 선체 구조, 추진 시스템, 안전장치 등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 부분에서는 5년 전 사고의 교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중 안전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비상 대응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상영할 때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인도양을 항해하는 모습이 정말 웅장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한 조선업계 인사가 비용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 건조비가 너무 높아져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어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김현우 씨가 침착하게 답변하셨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충분히 상쇄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반대 의견을 낸 분은 문바이 조선소 회장이었어요. 인도 조선업계의 거물급 인사인 그분이 이 프로젝트가 너무 무리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조선소 대표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인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술 도입이라는 거였죠. 순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해양부 장관님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경제성은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장관님이 직접 질문하신 거예요. 아르준 씨, 정말 확신하십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한마디 답변으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될 상황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몰한 배, 죽은 선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 하지만 동시에 김현우 씨와 함께한 감동적인 순간들, 프리아의 열정, 그리고 새로 찾은 희망도 떠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장관님, 저는 5년 전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 설계라고 믿었던 배가 침몰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졌죠. 그 이후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실패가 저를 더 나은 엔지니어로 만들었다는 것을.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지혜가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김현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이 격려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는 크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도 조선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요.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프리아도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배 한 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인도 조선업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현우 씨도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HD 현대는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조선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르준 형을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의심하던 분들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해양부 장관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아르준 씨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장관님.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 프로젝트에 임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관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한국의 신뢰할 만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르준 씨의 각오를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해양부 장관님의 지지 선언 후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조선업계 인사들도 하나둘씩 프로젝트에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바이 조선소 회장님도 태도를 바꾸셨어요. 젊은 세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니 자신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국방부 차관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셨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도 해군의 작전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조선소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이 결과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공식 승인이 떨어지자 김현우 씨가 제게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르준 씨,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 발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프리아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해양부 장관님이 직접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인도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언론진들도 몰려들었어요. 한국과 인도의 역사적인 기술 협력이라면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조선소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서 프로젝트 승인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김현우 씨가 직접 한국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소주까지 있었습니다. 인도 직원들이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신기해하면서도 맛있다고 했어요. 프리아는 한국어로 건배 제의를 했어요. 건배. 한국과 인도의 우정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외쳤습니다. 파티 중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5년 전 사고 유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젊은 선원의 부인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저에게 주더군요. 아르준 씨,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정말 좋은 배를 만들어주세요. 남편도 하늘에서 응원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년간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메시 씨도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보여준 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새 프로젝트에서 현장 감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D 현대본사에서도 축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우시면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배를 만들어 온 보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5년 동안 어둡고 위축되어 있던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정도 달랐어요. 이제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저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현우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그분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프리아와도 긴 통화를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마침내 5년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건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말 기대가 컸어요. 프로젝트 승인 후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건조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조선소 전체가 활기로 넘쳤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팀 구성이었어요. 인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자원해서 합류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조선소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현우 씨는 한국에서 추가 기술진을 불러왔어요. 용접 전문가, 품질 관리 전문가, 그리고 안전 담당자까지 총 1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합류했습니다. 프리아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인도 기술교류 담당자로 임명되었어요. 두 나라 엔지니어들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새로운 작업장도 만들어졌어요. 최신 장비들이 설치된 대형 건조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첨단 용접 로봇과 정밀 측정 장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강제 절단 행사도 열렸어요. 해양부 장관님이 직접 참석해서 기념 절단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인도 기술자들의 협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똑같았거든요. 프리아가 통역을 도와주면서 소통도 원활했어요. 특히 젊은 인도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했어요. 새벽까지 남아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질문하고 배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김현우 씨도 인도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힌디어 공부를 시작하셨고 인도 음식 만들기도 취미로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인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건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질 관리였어요. 한국의 제로 디펙트 철학을 완전히 적용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결함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용접 작업이 시작되자 그 정밀함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숙련된 솜씨와 첨단 장비가 만나니 정말 예술품 같은 품질이 나왔습니다. 안전 관리도 철저했어요. 한국식 안전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모든 작업자가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안전 교육도 매주 실시했어요. 환경 보호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친환경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폐기물 처리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국내외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건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와서 전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한국과 인도의 기술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선박 설계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김현우 씨와 더 깊이 있는 기술적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프리아가 선생님이 되어서 기초부터 가르쳐줬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신문을 챙겨보시면서 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웃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조선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중간 점검이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임원들이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국 임원들도 인도 기술자들의 실력에 감탄했어요. 특히 섬세한 손재주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이에요. 건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첨단 장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과 문화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였어요. 김현우 씨를 비롯한 한국팀은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작업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었어요. 용접 전문가 박철수 씨의 작업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신데 용접봉을 다루는 모습이 예술가 같았거든요. 한 번의 용접으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더군요. 품질 관리 담당 이미경 씨도 대단했어요. 모든 자재를 삼중으로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했습니다. 비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데도 열정적이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기술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전의식이 정말 철저했어요. 한국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거든요. 작은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결했어요.
젊은 인도 엔지니어 라지가 용접 작업 중 작은 실수를 했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박철수 씨가 화를 내는 대신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기술 문서 정리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모든 작업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프리아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지속적 개선 정신이었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였습니다. 김현우 씨는 매주 기술 세미나를 열어서 한국의 최신 조선 기술을 소개해 주셨어요. 특히 친환경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팀워크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개인의 성과보다 팀 전체의 성공을 중요시하는 문화였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한국의 기술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타임스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인도를 바꾸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찰단을 보내왔습니다. 모두들 한국-인도 협력 모델을 자신들도 적용하고 싶어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이 인도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힌두교 축제일에는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인도 음식도 즐겨 드셨습니다. 김현우 씨는 아예 베지테리언이 되셨어요. 인도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 직원들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프리아 혼자였는데 이제는 20명 넘는 직원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한국-인도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K-팝을 가르쳐 주시면 인도 직원들은 볼리우드 댄스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도 조선소 식당 메뉴에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인도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건조 작업 중간중간 한국에서 시찰단이 왔을 때마다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인도 기술자들의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감탄했습니다. HD 현대 부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셨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 손을 잡고 당신 같은 엔지니어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의 신남방 정책 대표 사례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젊은 인도 엔지니어들의 변화였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거든요. 특히 라지는 이제 한국 기술자들과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김현우 씨도 라지의 발전에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6개월의 집중적인 건조 작업 끝에 드디어 선체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어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배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엔진 설치 과정에서 진동 문제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었어요. 한국 기술진과 인도팀이 며칠 밤낮으로 원인을 찾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엔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선체와 엔진 사이의 미묘한 공명 현상이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 씨가 한국 본사의 최고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프리아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인도 전통 악기인 시타르의 공명 원리를 응용해보자는 거였습니다. 현의 장력을 조절해서 원하는 음을 만드는 것처럼 선체의 특정 부분을 조정해서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음악과 조선공학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프리아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김현우 씨도 정말 흥미로워하시면서
한국의 음향공학 전문가와 상의해보자고 하셨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음향 엔지니어가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음향 전문가 정수연 박사님이 프리아의 이론을 검토해 보시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전통 음악의 원리를 현대공학에 적용한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니 효과가 있었어요. 선체 내부의 특정 지점에 음향 댐퍼를 설치하고 엔진 마운트의 위치를 미세 조정하니 진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해결책이 나오자 모든 사람이 프리아를 영웅처럼 여겼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인도의 전통 문화에서 나온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정수연 박사님은 이 방법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 사례라면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시더군요. 진동 문제가 해결되자 나머지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내부 시설 설치, 전자장비 연결, 그리고 최종 도장 작업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건 안전 시스템 점검이었어요. 한국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모든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테스트했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 비상 탈출 시설, 구명 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품질 검사도 철저했어요. 한국과 인도의 검사관들이 합동으로 모든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용접 부위는 엑스레이 검사까지 실시해서 내부 결함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환경기준 검사도 통과했어요.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 모든 환경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인도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해주었어요. 국제해사기구의 안전 인증도 받았어요.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운항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만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조선소 전체 직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자신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들었다는 확신으로 모든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인도 조선업의 새 역사, 한국-인도 기술 협력의 결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BBC, CNN 등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취재를 왔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더욱 자세히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함께 인도 엔지니어들의 창의성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건조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2만 톤급 컨테이너선 코친의 기적호가 드디어 완성된 거였습니다. 1년 후, 드디어 코친의 기적호의 진수식 날이 다가왔어요. 인도 조선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어요. 진수식 준비 과정부터 모든 것이 특별했어요. 한국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HD 현대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의미가 컸거든요. 진수식 당일 아침,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배가 진수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난 1년 반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현우 씨도 특별한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인도의 중요한 날에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참석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감동적인 배려였습니다. 프리아는 아름다운 사리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준비한 축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진수식에서 대표 연설을 맡게 되었거든요. 오전 10시 진수식이 시작되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국가와 한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축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인도의 제조업 발전과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장관님도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셨어요.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든 이 배가 양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경과 보고를 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5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와 두 나라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특히 조선소 직원들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김현우 씨의 연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창한 힌디어로 시작해서 중간에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씀하셨는데 인도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프리아의 한국어 연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완벽한 발음으로 한국의 기술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드디어 진수 순간이 왔어요. 거대한 배가 천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5년 전 사고 유가족들이 참석해서 축하해준 것이었어요. 젊은 선원의 부인이 아들과 함께 와서 꽃을 던져주더군요. 이제 정말 안전한 배가 나왔네요. 하늘에서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식 후 축하 연회가 열렸어요. 한국 음식과 인도 음식이 함께 차려진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HD 현대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인도에서 더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키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앞으로도 인도에 정기적으로 와서 기술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프리아는 한국 본사 연수 기회를 확정받았어요. 6개월간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메인 뉴스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KBS 아침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뤄졌고 저와 김현우 씨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인도 조선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진수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코친의 기적호는 성공적으로 첫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인도양을 가로질러 싱가포르까지 왕복한 처녀 항해였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선장님이 보고한 항해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연료 효율성은 예상보다 15% 높았고 안전성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국제해운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유럽과 중동의 여러 해운사들이 같은 사양의 배를 주문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인도 정부에서 추가 주문을 확정한 것이었어요. 같은 사양의 컨테이너선 5척을 더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형 프로젝트가 된 거였어요. 김현우 씨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계세요. 이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신 후 부인과 함께 인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프리아는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최신 기술까지 완벽하게 습득해서 이제는 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아가 한국에서 배워온 로봇 기술이 정말 유용해요. 이제 우리 조선소도 자동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변화도 놀라워요. 모두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도 100명이 넘었어요. 라즈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인도 실정에 맞게 응용하는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조선소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이 혁신과 창의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기술교류센터도 조선소 내에 설립되었어요.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인도 조선공학회에서 올해의 엔지니어로 선정되었고 한국에서도 한국인도 우정 증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수여해 주신 학위였는데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현우 씨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LNG선 건조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운송선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김현우 씨도 이 아이디어에 정말 흥미로워하세요. HD 현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아는 벌써 예비 설계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인도 전통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한국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 중에 우리 조선소를 찾아주신 거예요. 대통령님이 코친의 기저코를 보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협력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대통령님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잊히지 않아요. 아르준 씨, 당신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친의 기저코는 인도양 어디선가 파도를 가르며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 배에는 저희의 꿈과 희망, 그리고 두 나라의 우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5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와 김현우 씨 같은 훌륭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기술과 지혜가 만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